윤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몸을 낮췄다. 무언가 잘못 들은 것이라.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으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그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냈다. 가만히 있거라. 내 너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평소 대쪽같이 올고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남편. 강선비의 목소리였다. 윤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도덕과 예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그가 어찌 처의 사촌 누이와 이 야심한 시각에 단둘이 사랑채에 있단 말인가. 윤 씨의 손톱이 햇마루의 나무 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창호지의 찢어진 틈을 조심스럽게 벌렸다. 그 작은 구멍 너머로 펼쳐진 광경을 확인하는 순간 윤 씨는 차라리 눈이 멀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방 안의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강선비는 서연을 품에 꽉 껴안고 있었다. 단순한 위로의 포옹이 아니었다. 강선비의 두 팔은 서연의 등을 부서져라 감싸 안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되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윤 씨의 눈에 기괴하고도 추잡하게 비쳤다. 강선비의 손이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무어라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윤 씨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윤 씨는 숨이 턱 막혀왔다. 배신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 정중앙을 꿰뚫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윤 씨는 들고 있던 보자기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은 그녀는 한마루 기둥에 몸을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이 누구인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갈 때 없어진 그녀를 윤 씨가 거두어 친동생처럼 입히고 먹이며 키우지 않았던가. 시집 올 때도 데려와 수족처럼 부리면서도 늘 좋은 혼처를 구해주려 애썼던 아이였다. 그런 서연이 감히 형부인 강선비와 정을 통하다니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다. 윤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욕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남편이 서연을 바라보던 눈빛들, 서연이 남편의 옷시중을 들 때마다 붉어지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그저 수줍음 많은 처자의 모습이라 여겼으나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이 더러운 정욕의 징후였던 것이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이러다 마님께서 아시면 저는 죽어도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자 강선비가 단호하면서도 애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인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무덤까지 너와 나 단둘만이 안고 가야 할 비밀이다. 내 너를 지켜주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내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그 말 한마디는 윤 씨의 가슴에 괴기를 박았다. 비밀이라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라니. 윤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고 서연과 공모하여 자신을 철저히 속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탐욕을 채웠을지 상상하니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끼쳤다. 바람이 거세지며 마당의 대나무 숲이 스산하게 울어댔다. 윤 씨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싶었다. 온 집안 하인들을 깨워 이 더러운 꼴을 보이게 하고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내치고 싶었다. 하지만 윤 씨는 양반가의 여인이었다. 분노에 휩싸여 경거망동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자신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지금 들어가서 난동을 피운다면
남편은 오히려 서연을 감싸고 돌 것이 뻔했다. 방금 들은 남편의 맹세.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내치지 않겠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윤 씨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섣부른 폭로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처절한 응징이었다. 윤 씨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충격과 슬픔을 넘어 서늘한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 죽여 발걸음을 옮겼다. 사랑채를 벗어나 안채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밤하늘에 뜬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윤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검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커먼 의심과 증오의 독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내 인생을 기만하고 내 믿음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 안채로 돌아온 윤 씨는 자리에 눕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방 한구석에 놓인 경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믿었던 여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배신감에 일그러진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윤 씨의 세상은 이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했다. 멀리 사랑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빠져나올 서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윤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부터 전쟁이었다. 피를 보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윤 씨 부인의 세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아침 밥상머리에 앉은 윤 씨의 눈길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으나 겉으로는 지극히 평온한 체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선비는 밤새 잠을 설친 듯 눈밑이 거뭇했고 시중을 드는 서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윤 씨는 일부러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서연을 향해 입을 열었다. 국국물이 식었구나. 어찌 이리 정신을 놓고 사느냐. 요즘 들어 부쩍 안색이 좋지 않더니 혹여 어디 병이라도 난 것이냐. 윤 씨의 말에는 서슬퍼런 가시가 돋쳐 있었으나 강선비와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서연이 황급히 국그릇을 치우려다 손을 떨며 국물을 쏟자 강선비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다 윤 씨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 짧은 순간 오고 간 두 사람의 시선, 그 안에 담긴 애틋함과 당혹감을 윤 씨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질투의 불길이 다시금 치솟아 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서연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 밥 두 공기는 거뜬히 비우던 아이가 밥알을 새듯 깨작거리는가 하면 부엌에서 생선 굽는 냄새만 풍겨도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며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윤 씨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영락없는 잉태의 징후였다. 더러운 것들. 감히 내 집안에서 씨까지 뿌렸단 말이냐. 윤 씨는 손에 쥔 부채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양반가의 법도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종이나 첩도 아닌 처의 친척 누이와 사통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패륜이었다. 윤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추잡한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두고 보기로 했다. 배가 불러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터. 그때가 되면 만천하에 그들의 죄상을 까발리고 처절하게 응징하리라 다짐했다. 밤이 되면 윤 씨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강선비는 윤 씨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책을 읽겠다며 사랑채로 건너갔다.
하지만 윤 씨는 알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이 서재가 아니라 사랑채 뒤편 깊숙이 자리한 으슥한 별당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별당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자풀이 무성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윤 씨는 남편이 나간 뒤 몰래 뒤를 밟았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밤, 강선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둑처럼 별당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물동이와 헝겊을 든 서연이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별당의 낡은 문이 닫히고 희미한 등불이 켜지면 두 사람의 미래는 시작되었다. 윤 씨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별당 쪽을 노려보며 상상 속에서 수천 번도 더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사람을 찢어 죽였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증오에 이끌려 별당 가까이 다가갔다. 안에서는 물을 끼얹는 소리와 함께 나직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프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이어 강선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괜찮다. 네가 있어 견딜 수 있구나. 조금만 더 닦아내자. 그 대화는 윤 씨의 귀에 더없이 음란하게 들렸다. 밤마다 둘이서 서로의 몸을 씻겨주며 탐닉하고 있다는 생각에 윤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양반의 책통을 지키라며 자신에게는 그토록 엄격했던 남편이 저 천한 계집 앞에서는 옷을 벗고 몸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다. 윤 씨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어둠 속에서 저주를 퍼부었다. 내 너희들을 결코 편히 죽게 두지 않으리라. 뼈와 살을 분리하여 저잣거리에 내걸고 그 더러운 이름을 영원히 씻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윤 씨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집안의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서연을 더욱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든 일을 하면 유산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악독한 기대감도 있었다. 서연아, 오늘은 장독대를 전부 닦아라. 날이 추우니 찬물로 꼼꼼히 닦아야 할 것이다. 윤 씨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서연은 군말 없이 행주를 들고 나갔다.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언손을 호우 불어가며 장독을 닦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윤 씨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이 힘들어하며 배를 움켰 때마다 쾌재를 불렀다. 강선비가 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리려 할 때면 윤 씨는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다. 집안의 법도가 해이해져 아랫 것들이 기어오르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바깥일에나 신경 쓰시지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선비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윤 씨의 손에 들어왔다. 빨랫감을 정리하던 중 강선비의 속적삼에서 묻어나온 기묘한 얼룩과 냄새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땀 얼룩이 아니었다. 누르스름한 고름 자국과 함께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가 배어 있었다. 윤 씨는 그 옷을 들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분명 병자의 냄새, 혹은 썩어가는 살의 냄새였다. 하지만 윤 씨는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이것은 서연과 뒹굴며 묻은 불결한 흔적이거나 그들이 밤마다 벌이는 기괴한 유희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남편의 몸 어딘가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서연의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 묻은 것이라 단정 지은 것이다. 더럽다. 너무나도 더러워. 윤 씨는 그 속적삼을 아궁이에 쳐넣고 불을 질러버렸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에도 광기가 일렁였다. 별당에서의 미래는 날이 갈수록 길어졌고 강선비는 점점 야위어갔다. 윤 씨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그것이 밤마다 색을 탐하느라 기력을 소진한 탓이라 여겼다. 한 번은 늦은 밤, 강선비가 별당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안채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불쌍한 형님. 아니,
불쌍한 우리. 윤 씨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말을 엿들었다. 형님이라는 단어에 잠시 의아했으나 곧바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시아주버님은 이미 10년 전 역병으로 객사했다고 들었다. 그러니 남편이 말한 형님은 헛소리이거나 혹은 서연과의 관계를 은유하는 다른 호칭일 것이라 넘겨 짚었다. 윤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확증 편향만이 가득 차 있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는 신음을 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잠든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고고해 보였으나 윤 씨에게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운 가면으로만 보였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계집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드리리다. 윤 씨는 속으로 맹세하며 며칠 뒤 다가올 남편의 생신을 떠올렸다. 그날은 집안의 어른들과 마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그 자리야말로 두 사람의 가면을 벗기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윤 씨는 잔치 준비를 핑계로 서연에게 더욱 많은 일을 시키는 한편 몰래 독한 술을 준비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게 만든 뒤 사람들을 이끌고 별당을 급습할 계획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호지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윤 씨의 찢어지는 마음 소리처럼 들렸다. 윤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별당 쪽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청에 밤새도록 시달렸다. 서연의 웃음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뒤섞인 환청은 그녀를 점점 미치게 만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아니, 내일이면 새로운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윤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다가올 파국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톱은 이미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가슴 속의 통증에 비하면 그따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은 깊어만 가고 기와집을 감싼 차가운 공기는 곧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듯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선비의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음식 찌는 연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집안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였고 마당에는 색색의 차일이 쳐져 화려함을 더했다. 윤 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 입지 않았던 진홍색, 비단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입술에 연지를 짙게 바르고 분을 덧발라 근심으로 어두워진 낯빛을 감추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빗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오늘이 지나면 이 집안의 모든 거짓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 비참하게 매장당하리라.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으나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복수를 목전에 둔 전율 때문이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마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문중의 어른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강선비, 생신을 축하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고을액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촌로들의 덕담이 쏟아졌고 강선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윤 씨의 눈에는 남편의 불안한 기색이 역력히 보였다. 그는 연신 식은땀을 흘리며 대문 쪽과 사랑채의 뒤편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술잔을 받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윤 씨에게는 제 발저린 도둑의 꼴로만 보였다. 불안한가? 죄 지은 자는 편히 숨 쉴 곳조차 없는 법이지. 윤 씨는 속으로 냉소하며 안주 접시를 나르는 서연을 곁눈질로 훑었다. 서연 역시 평소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어 불러오는 배를 감추려 애쓰고 있었고 얼굴은 횟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두 죄인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연애가 무르익어 갈수록 술판의 흥취는 고조되었다. 장구 소리와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고 손님들의 얼굴에는 불쾌하게 취기가 올랐다. 그러나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강선비는 자리에 앉아있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술이 과하다는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사람들은 점잖은 선비라 역시 음주 가무를 멀리하는구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윤 씨는 놓치지 않았다. 남편이 향한 곳은 안채도 사랑채도 아닌 바로 그 으슥한 별당 쪽이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일하던 서연마저 물동이를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윤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이 많은 증인들이 모인 날 보란듯이 둘이서 미래를 즐기러 가다니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었다. 윤 씨는 짐짓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가장 입김이 센 최진사 어른과 문중의 장로에게 다가갔다. 어르신들, 제 남편이 몸이 불편하여 먼저 일어났으나 실은 오늘 귀한 손님들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사랑채의 뒤편 별당에 귀한 술을 숨겨두고 혼자 맛보러 간 게 아닐런지요. 윤 씨의 농 섞인 말에 좌중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고지식한 강선비가 그럴 리가 있나. 최진사가 손사래를 쳤지만 윤 씨는 표정을 바꾸며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헌데 실은 요즘 남편이 밤마다 별당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여 남편이 귀신에라도 홀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귀한 손님을 숨겨두고 있는 것인지 제발 어르신들께서 함께 가셔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부녀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윤 씨의 말이 떨어지자 좌중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평소 티끌 하나 없이 청렴하다 소문난 강선비에게 숨겨둔 여인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귀신이라도 씌인 것인가? 술기운이 오른 사람들은 가봅시다. 강선비가 대체 무얼 숨겨두었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네 하며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씨는 그들을 앞장 세우고 등불을 든 채 사랑채 뒤편으로 향했다. 화려한 연회장을 벗어나자 곧바로 어둠이 깔린 좁은 길이 나타났다. 자풀이 무성한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낡고 음산한 별당 건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윤 씨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곧 저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별당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뚝 그쳤다. 정막 속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선명하게 고막을 때렸기 때문이었다. 아으, 고통에 찬 듯하면서도 묘하게 끈적거리는 신음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여인의 가쁜 숨소리와 물소리.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뒤따라온 사람들 사이에서 헛기침 소리와 당혹스러운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남녀가 정을 통하는 소리가 아닌가?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점잖은 체면에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소리가 신성한 가문의 별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윤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로 이거였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강선비와 서연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 소리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윤 씨는 뒤를 돌아보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르신들, 들리십니까? 제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 안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척하자 문중 장로가 지팡이를 땅에 콱 내리찍으며 소리쳤다. 에잉 말세로다. 말세야 대낮에. 그것도 집안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런 망측한 짓을 벌이다니. 강선비, 자네 안에 있는가? 장로의 호통 소리에
방 안의 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급히 치우는 듯한 부산스러운 기척이 들려왔다. 당황하여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는 꼴이 눈에 선했다. 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여봐라. 당장 이 문을 열어라. 윤 씨의 날카로운 고함이 밤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기척도 없었다. 쥐 죽은 듯한 고요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윤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감히 내 앞에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겠다는 것인가. 윤 씨는 뒤따라온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무엇들 하느냐, 문고리를 부수어서라도 당장 문을 열어 젖히거라. 건장한 하인 2명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들 역시 주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에 동원되는 것이 두려웠으나 안주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거역할 수 없었다. 쾅쾅 하인들이 몸으로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윤 씨는 문이 부서지기를 기다리며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는 순간 벌거벗은 2사람의 추잡한 꼴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은 그들을 향해 침을 뱉고 준비해둔 소금 가루를 뿌리며 내쫓으리라.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을 청하고 위자료를 받아내어 남은 생을 보란듯이 살리라.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문풍지가 찢어지고 문살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마침내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이 안쪽으로 떨어져 나갔다. 퀴퀴하고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 나왔다. 윤 씨는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가장 먼저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그 뒤를 따라 방 안을 비추었다. 자, 어디 한번 낯짝들을 보자꾸나. 윤 씨가 소리치며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횃불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윤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수천 번 상상했던 음란한 불륜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세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의 밑바닥에 가까운 참혹하고도 기이한 풍경이었다. 윤 씨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뒤따라 들어오려던 마을 사람들도 문턱에서 멈칫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한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이불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아니,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형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강선비와 서연이 피와 고름이 뒤섞인 헝겊을 든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분노와 복수심은 순식간에 하얗게 증발해 버렸다. 대신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혼란이 밀물처럼 들이닥쳤다. 도대체 저것은 무엇인가? 내 남편은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방 안 가득 채운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윤 씨는 코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방바닥에 누워있는 인간의 형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 끔찍한 존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부인. 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먼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콧속을 찌르는 악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육신이 썩어 들어갈 때 풍기는 죽음의 향기였다. 윤 씨 부인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횃불의 불빛이 닿은 곳에는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지식여진 고깃덩어리에 가까운 무언가가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흉측한 두피가 드러났고 코와 귀는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온몸은 고름이 흐르는 진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끔찍한 형체가 윤 씨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몽롱한 눈동자를 굴렸다. 그 눈빛만이 유일하게 그가 사람임을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중 장로가 뒷걸음질을 치며 경악에 찬 소리를 내뱉었다. 호기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혐오로 일그러졌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역병이다, 역병 귀신이 붙었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강선비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끔찍한 병자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옷자락은 이미 병자의 피고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모두 나가주시오, 제발. 이 사람을 보지 마시오. 평소에 점잖고 위험 있던 강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절규하는 사내만이 있을 뿐이었다. 윤 씨는 멍한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을 통하는 계집은 어디 있는가? 음탕한 유의의 흔적은 어디 있는가?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닿았다. 서연의 손에는 피 묻은 헝겊과 고름을 짜내는 데 쓰는 은침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치마폭에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쓴쑥과 향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 그제야 윤 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서연의 헛구역질은 입덧이 아니라 이 지독한 악취 때문이었고, 그녀가 야위어 간 것은 정사 때문이 아니라 밤마다 이 참혹한 간병을 하느라 기력을 소진한 탓이었던 것이다. 서방님,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선비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병자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라. 제발. 혀가 문드러져 발음조차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 씨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익숙한 어조였다. 강선비가 병자의 손을 꼭 잡으며 울부짖었다. 형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정하십시오. 형님이라는 단어에 윤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형님이라니. 강선비의 형님. 강정선은 10년 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역병에 걸려 객사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옷가지만으로 장례를 치렀던 그 아주버님이란 말인가. 윤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병자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자 그 병자가 황급히 이불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애를 썼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윤 씨는 보았다. 문드러진 얼굴 한켠에 남아있는 붉은 점. 시집 오던 날 인사를 올릴 때 보았던 아주버님의 그 점을. 아, 아주버님. 윤 씨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뒤에 서 있던 최진사가 사태를 파악하고 소리쳤다. 죽었다던 강정선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저런 천영 텐싱을 짊어진 몸으로 이복에 강선비 자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흉물을 집안에 들이고 감추었단 말인가. 온 고을의 역병을 퍼뜨려 우리를 몰살시킬 작정이었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여겨져 걸린 자는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고 산속으로 쫓겨나는 것이 법도였다. 하물며 양반가 한가운데에 이런 환자를 숨겨두었다는 것은 가문의 멸문지화를 부를 대역죄나 다름없었다. 강선비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머리를 다시며 그가 절규했다. 내 형님이요, 부모 잃고 나를 업어 키운 내 하나뿐인 형님이란 말이오. 10년 전 형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을 얻어 돌아오셨소. 차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것을 내가 살려내어 이곳에 숨겼소. 남들이 알면 돌을 던져 죽일 것이기에 밤이면 밤마다 내가 와서 살을 닦아내고 고름을 짜내며
10년을 하루같이 모셨소. 이것이 죄라면 나를 죽이시오. 허나 내 형님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 처절한 고백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의심했던 그 모든 미래의 증거들이 진실의 비달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던 신음은 쾌락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의 소리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킨 것은 발작을 일으키는 형님을 온몸으로 끌어안아 진정시키던 형제의 피눈물 나는 몸부림이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기어와 윤 씨의 옷자락을 잡았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마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마님은 고귀하신 분이라 이런 더러운 꼴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평생을 고생 없이 사신 분께 이런 짐을 지울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저는 천한 몸이니 물론 일은 제가 다 하겠다고. 서연의 말은 윤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남편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것이다. 흉측한 병마와 싸우는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 아내의 맑은 눈과 고운 손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천박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편을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가고 죄 없는 서연을 핍박했으며 급기야는 이 비극적인 비밀을 만천하에 까발려 버린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윤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준비한 독한 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계략, 문을 부수고 들어온 기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형님이, 강정선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절망적인 빛이 서렸다. 그는 자신의 흉측한 몰골이 동생의 명예를, 가문의 앞날을, 그리고 재수 씨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렸음을 깨달은 것이다. 사람들이 보내는 혐오, 어린 시선, 동생의 피 맺힌 절규, 재수 씨의 넋나간 표정. 그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존재였다. 아우야, 고마웠다. 문드러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 강선비가 형님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강정선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허공에 흩뿌려졌다. 낡은 벽지와 찢어진 문풍지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튀었다. 으아악, 강선비의 처절한 비명이 별땅을 뒤흔들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형님을 받아 안았다. 형님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졌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강정선의 눈은 윤 씨를 향해 있었다. 마치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슬픈 눈빛은 윤 씨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강선비는 형님의 입에서 쏟아지는 피를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붉은 액체는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사람이 죽었다. 재수온 붙었다. 그들의 비겁한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좁은 방 안에는 피냄새와 썩은 냄새, 그리고 산자들의 통곡 소리만이 남았다. 서연은 공포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윤 씨는 피웅덩이 속에 주저앉은 남편에게 기어가려 했다. 서방님, 손을 뻗어 남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강선비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윤 씨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하는 지아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희망과 믿음이 불타버린 잿더미 같은 눈동자. 그 안에는 깊은 원망과 경멸,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강선비는 윤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보시오,
부인이 원하던 진실이 이것이오. 속이 시원하시오. 내 형님의 피를 보니 이제 의심이 풀리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 타들어갔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차가운 밤바람이 피젖은 방안을 휘감았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빛 꺼져 버렸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지만 방금 본 지옥도는 윤 씨의 망막의 잔상으로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부순 것은 낡은 문짝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을 부수었고 한 인간의 존엄을 부수었으며 자신의 행복했던 가정을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었다. 바닥에 흐른 피가 윤 씨의 비단 치마를 적셨다. 붉게 물든 치맛자락을 내려다보며 윤 씨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쏘아진 화살이었다. 남편의 품에 안겨 식어가는 형님의 시신은 윤 씨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가 되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기와집의 지붕 위로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형님의 시신이 거적에 쌓여 뒷문으로 나가는 날,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르렀다. 양반가의 장손이 죽었음에도 곡소리 한 번 시원하게 내지 못했다. 역병 환자라는 낙인, 그리고 자결이라는 흉흉한 사인 때문에 장례는 마치 범죄 흔적을 지우듯 은밀하고 치욕스럽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산으로 옮겨지는 형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은 오직 강선비뿐이었다. 윤 씨는 대청마루 기둥 뒤에 숨어 그 처량한 행렬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등은 이미 반백 노인처럼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 씨는 가슴을 쥐어 뜯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마른 기침 소리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울 자격조차 없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충격으로 혼절했던 서연은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데다 자신이 모시던 환자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이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다. 며칠을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던 서연은 어느 새벽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윤 씨의 손을 잡았다. 마님, 서방님을, 불쌍한 우리 서방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니보다 강선비를 걱정했던 충직한 아이. 윤 씨가 그토록 질투하고 미워했던 연적은 실상 남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지였던 것이다. 서연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윤 씨는 비로소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 늦은 참회였다. 서연마저 형님의 뒤를 따라 떠나자 집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돌아온 강선비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남편을 위해 윤 씨는 정성껏 미음을 쑤어 날랐다. 서방님, 한 술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권했지만 강선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 눈에는 윤 씨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떠도는 형님의 원혼과 서연의 그림자만을 쫓고 있는 듯했다. 이래가 지나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던 날 아침, 강선비가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하얀 소복을 입고 갓을 쓴 채 보찜 하나를 메고 있었다. 윤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서방님,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이 엄동설안에. 윤 씨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옷자락을 붙잡았다. 강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건조하여 윤 씨는 저도 모르게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이 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소. 강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형님이 피를 토하고 죽어간 그 방. 서연이가 고통 속에 눈을 감은 그 별당. 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들의 원망 어린 눈동자가 박혀 있어 견딜 수가 없소. 그리고 무엇보다 강선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 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 윤 씨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 형님의 찢어진 혀와 뿜어져 나오던 붉은 피가 떠오르오. 당신의 그 의심이 칼이 되어 형님을 찔렀고 당신의 그 질투가 독이 되어 우리 모두를 죽였소. 내 어찌 살인자와 한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겠소. 윤 씨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윤 씨는 바닥에 머리를 떠쓰며 애원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남편이 떠나면 그녀는 정말로 혼자가 된다.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홀로 말라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선비의 마음은 이미 다친 지 오래였다. 그는 윤 씨를 일으켜 세우지도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우리의 인연은 형님이 숨을 거둔 그 순간 함께 끊어졌소. 부디 혼자 남아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의 죄를 곱씹으며 사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이오. 강선비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자국마다 하얀 눈 위에 깊은 자국이 남았다. 윤 씨는 대문 밖까지 기어가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끼익. 무거운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윤 씨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의 모습이 사라진 텅 빈 골목길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만이 남았다. 윤 씨는 차가운 눈밭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행복했던 가정, 존경하던 남편, 충직했던 동생.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강선비가 떠난 후 윤 씨의 기와집은 급속도로 쇠락해 갔다. 주인 없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며 하인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담장은 무너져 내리고 기와장 사이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한때 웃음꽃이 피던 사랑채는 거미줄이 쳐진 흉가가 되었고 비극의 현장이었던 별당은 굳게 닫힌 채 금기의 공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귀신 들린 집이라며 침을 뱉고 지나갔다. 윤 씨는 그 넓고 황폐한 집에서 유령처럼 홀로 살았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파가 된 윤 씨는 매일 밤 별당 앞 뗏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했고 입으로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사죄의 말이기도 했고 그리움의 독백이기도 했다.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문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형님의 원혼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윤 씨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서 남편은 글을 읽고 서연은 빨래를 널고 자신은 다과상을 차리고 있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문을 들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재수 씨, 참으로 평화로운 날이 아니오. 형님의 목소리에 윤 씨는 행복에 겨워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입안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평화롭던 풍경은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지옥으로 변했다. 내 의심이 우리를 태웠다.
남편의 호통 소리에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젖은 몸을 일으킨 윤 씨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노파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쫓던 불륜의 환영은 실제하지 않았다. 진짜 악마는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의심이라는 뱀이었다. 사랑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었던 얄팍한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온 것이다. 남편이 감추려 했던 것은 추악한 비밀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과 형제였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눈은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윤 씨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집이었지만 혹시라도 남편의 혼백이라도 찾아온다면 깨끗한 길을 밟게 해주고 싶었다. 쓱, 쓱. 빗자루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해가 떠오르며 붉은 노을이 기와 지붕을 덮었다. 그러나 그 붉은 빛은 따뜻함보다는 서글픔을 자아냈다.